제가 제 소개를 하면 이제 강남 혁림교회 한 3년 차 정도 됩니다. 오늘 강남 혁림교회에서 저희 그 친구가 한 분 와 계신데요. 그 친구는 이제 올해가 2년 차 되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부담스러운 게 그 평성 강단 교류를 그 저보다 먼저 작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하지 그랬는데 한 해가 진짜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이 시간대쯤이 이제 저희 가족사가 좀 있어서 그걸 주제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쥐가 커져 버렸어요.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 국가보안법과 우리 민족 통일 이런 내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겁도 나고 또 내용은 그냥 제 얘기를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저희 가족 얘기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노트북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작년 12.3 내란 이후에 그 광장에 자주 뵌 분들도 계시고 또 향릉국제 행사에서 이제 인사드린 분도 계신데 오늘 처음으로 이 평일도 강단 교류를 계기로 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제가 여기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주일학교 때 이런 데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혼났어요. 그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고 근데 여기를 제가 올라온다는 게 올라가서 또 그것도 그 평도 이제 강단 교류이긴 하지만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겁나기도 하고 좀 떨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이 거의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웃과 또 소속된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전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읽어주신 요한복음의 그 진료와 자유 회복을 이제 저희 집안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 여기 6.25를 겪으신 분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6.25 발발 이후에 인공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민공화국 시절이 좀 있었는데 6.25니까 7월 달에서 8월 달 이때쯤 되는데 그때 저희 가족에는 큰 병거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이 그 빨치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빨치산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되는 그런 그 비극이 생겼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큰아버님들이 제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뭐 수금까지,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뭐 제삿날입니다. 그때 이제 모여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어렸을 적에 저는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완전 제사 지내고 왜 같은 날에 지내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같은 날에 저희 집안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7월부터 한 9월, 11월 이 사이에 그 좌익 세력이 이제 그 일명 그 반동분자라고 그래서 아마 빨치산 좌익 세력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처단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한 15살, 6살쯤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콩밭에 숨어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반공 활동한 민간인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해성교회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그 머슴 생활했던 그 머슴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빨치산과 관계가 돼 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돌아가신 현장이 되게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이제 죽창으로 찌르고 우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매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반공교육 할 때 이제 그 주제가 저희 집안 얘기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백부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육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친일도 좀 적극적인 친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본 그 조선 총독부 산하 일본 민간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군산에 이렇게 그 땅을 개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산 개간하는 땅들은 이제 할아버지 소관으로 일을 하셨고 지금은 없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그 돈이 필요하시면은 그 일본인 명의로 된 그 땅을 파셔요. 파시면 돈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쓰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할아버님이 땅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일본인 명의로 개간을 해서 일본인 명의로 주고 일본인 명의의 땅을 저희 집안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아버님이 그 해방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개간하는 가운데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서 그 저희 인공 시절에 이제 빨치산과 머슴들에 의해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많이 처형이 된 거죠. 저희 집안을 희생시키고 처단한 그 빨치산들을 증오를 해왔었는데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면 나름 이유나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이제 저희 친가는 그 친일을 좀 많이 했고 또 지주 계급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인민정부가 잠깐 세워졌을 때 그런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 친가 얘기인데 저희 일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일가는 정반대예요. 그 전남 광주 그 비아동 지금은 첨단 소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게 요새도 친정에 가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애를 낳아서 제가 태어난 곳은 그 광주 그 비아동입니다. 그 저희 친가 상황과 그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되는데 저희 일가의 외할아버지한테는 귀한 그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저희 외삼촌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그 서북 청년단과 그 우익 경찰에 의해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일본 유학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그 귀국을 해서는 광산군 비아직에서 이제 사회주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방직 공장을 다니시면서 당시에 조선 민주 여성 동맹 연맹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 친가하고는 전혀 반대죠. 저희 친가는 말 타고 독립군 잡으러 다닌 그 지주 계급이니까 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삼촌은 1948년 그 이때쯤 되는 거예요. 여순 민중 항쟁 당시에 그 경찰에 의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학살되신 걸로 추정을 할 뿐이고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얘기만 이렇게 저는 들은 거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저희 외삼촌을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외삼촌께서 이제 그 우정국에 다니셨다고 얘기를 저는 어렸을 적에 들었는데 군기반장 이게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도 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선도부처럼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그 많이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되는 뭐 그런 아드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제 귀가
그 어두우시고 청력 장애 규모거리가 이제 되셨고, 외할머니는 당시에 이제 그 어렸을 때 보면 되게 슬픈 모습이었지만 저희 막내 이모가 이렇게 총 들고 머리띠 두르고 지산에 들어가 이제 빨치산이 되신 거예요. 이삼촌은 경찰 학살을 당하고 막내 이모는 이제 지산에 들어갔으니까 저 외할머니 뭐 마음은 이렇게 그 억울한 현실을 그 맨정신에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지금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렸을 적에는 뭐 외할머니가 저희한테 잘 해주시니까 그런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육아집에서 저희 외삼촌 얘기나 막내 이모 얘기는 일절할 수가 없었고, 그 어머니는 시댁에서 알까봐 이렇게 쉬쉬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저는 뭐 그런 저런 거 좀 크다 보니까 그 연좌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친가는 뭐 8촌, 뭐 외가는 4촌 이런 게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저는 없어진지 몰랐는데 1980년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없어져도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저는 살아가면서 이 연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건 없었지만 그 국가보안법이 연좌제를 대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좌제는 정말 무서운 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렸을 적에 제가 친가와 그 외가를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님께서 부부 싸움을 하시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반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그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 이게 극과 극이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추석이 지나고 한 2주 지면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나 큰아버님은 이제 좀 크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외삼촌이나 우리 이모는 뭐 이모도 이렇게 아는 체 할 수도 없는 거고 외삼촌도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사를 한번 지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 어머님께서 많이 가슴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 외삼촌이 경찰에 추락에 실려가셨고 그 신발이 신장로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걸 이제 주워 와가지고 행방이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외갓집에서는 외삼촌이나 저희 그 막내 이모를 추모하는 행사를 제가 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죽은 듯이 사는 거죠. 당시 경찰들이 외삼촌을 잡아가던 해가 1948년인데 그해 말 12월에 그 국가보안법이 태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안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자라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 은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 9분이 자생 공산당으로 이렇게 간주가 됐어요. 반국가단체로 고문 수락되어 그 오송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송이 사건. 오송이 사건은 다섯 그루 소나무 사건인 거예요. 오송이라고 다섯 그루의 소나무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제가 자라온 저희 제1고등학교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 제1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좀 민족주의적인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명학원이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 폐교가 됐습니다. 3.1운동 때 활약을 많이 해서 그 전통을 이어서 이제 저희 군산 제1고등학교 출신들은 일단 대학을 가면 전부 거의 다 운동권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영향이 그 오송이 사건에 오송이라고 하는 다섯 그루 소나무 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 학교 다닐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 처음에 물어봅니다. 선배들한테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 뭐 요새 속된 말로는 뭐 의식화가 되어져 가는 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출신들 중에 요새 변절한 친구 하나 있죠. 함은경이라고 그 미문화원 사건 때 있던 친구나 뭐 간간히 이제 저희 그 주변에 그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보곤 합니다.
이제 저희 제1고등학교는 중간에 폐관됐다 다시 됐기 때문에 학교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재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다가 한 70%는 더 장학생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문화 장학생이라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충남 지역, 전라남북도, 이제 남도까지는 잘 않고 전라북도 이쪽 지역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촉이 아닌가? 유치하러 나갑니다. 학생들 유치하러. 그러면 뭐 시골에 있는 중학교 수석이나 차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다 우리 학교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울대를 가면 공납금을 다 내줘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공부만 시켰던 건 아니고 뭐 웅변을 잘한다거나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예술 쪽으로 이렇게 있거나 뭐 축구부, 태권도부, 또 복싱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명예를 이렇게 빛낼 수 있는 무엇이든 이제 학교 재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저희 교장 선생님이 김재규 선생님이라고 문교부 학무과장 출신이신데 거기서 그 선생님 리스트를 다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스카우트 해 오셨어요. 그래서 교사진이 굉장히 훌륭하셨다. 대부분 이제 서울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간혹 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나 명망가들이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명품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저희 학교에 자생 빨갱이로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생 빨갱이 또 공산주의자라고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조작이 됩니다. 그 조작이 되었다는 거는 그런 사실이 없지만 이렇게 요새 그 고문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저희 고등학교 뒷산에 가면 장군봉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그 장군봉에 5그루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4.19 혁명이나 이제 5.18 생긴 때가 이 사건이 1982년에 생겼는데 그 5.18 희생자를 추모를 하고 사회현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런 그 모임을 가졌는데 경찰은 이 모임을 반국가단체 결성 및 교사 고정 간첩단으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고 그 전주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이제 이 고문 조작을 하게 됩니다. 써니텐 고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써니텐 고문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해가지고 그 고문을 하는 걸 뭐 써니텐 고문이라고 그랬고 통닭구이 고문이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뭐 통닭구이 고문 이제 뭐 들어보셨으니까 이게 철봉에 몸을 매달아서 이제 고문을 했다는 건데 그 군산 지역에서 이 대중 운동을 하거나 시국 이런 그 민주화 운동 때나 뭐 이런 때 그 사회풍자의 단골 메뉴로 이 오송이 사건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마실 때 북어 드시면 안 돼요. 그 북자가 들어가면 간첩이에요. 북쪽을 보고 쳐다보시고 실실 웃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간첩이고 여기는 북이 없죠. 북을 치시면 그분도 간첩입니다. 그게 저희 오성이 그 사건의 그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억압과 두려움보다 크며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 두려움과 불신의 굴레입니다.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 그 진리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서로를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직도 분단과 냉전, 이념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 후 혼란과 남북 대립이 깊어가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천황 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사회주의와 그 공산주의 탄압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법이 그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도 이걸 도입을 해서 독립국을 잡는데 그 활용된 법입니다. 그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제주 4.3 여수 순천 민중항쟁 협조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 재헌국회에서 이렇게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그 한미동맹 주제로 이제 우리 친구가 그 평인도 교류를 했었는데 국가보안법은 미국 애들이 미국 놈 법이다. 미국 놈이 이렇게 뭐 사주한 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겠지만은 이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고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불신의 벽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과 화해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유가 깨어진 마음과 불신으로 가득 찬 관계들이 많습니다. 혹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국가보안법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 그 아까 저희 그 가족 얘기, 아까 저희 선생님 얘기 이거는 다 이제 거의 뭐 국가보안과 관계되는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첫 입사를 한 데가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는 예전에 박정희가 만든 박정희 정권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만든 제도인데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출장 가기 전에 저희가 꼭 그 거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 예, 북한 사람들하고 사업하지 말라고. 이제 해외 나가면 뭐 저희 나라에서는 모르지만 북한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그 국가보안법에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접촉하면 7년까지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나가면 같은 동족이니까 만나면 반가울 텐데 뭐 그런 정도 마음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제가 언젠가 그 다음 좀 지나서 저희 가족들과 금강산 여행을 했어요. 금강산은 봄에 부르는 게 금강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골산을 가가지고 개골산은 겨울에 부르는 게 금강산의 겨울을 개골산이라고 그래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강산에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뭐예요? 네, 대단하신데요.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풍악산이라고 하는데 풍악산을 가야 되는데 그때 표가 비싸 제가 이제 못 갔던 것 같고 우리 가족들하고 금강산을 개골산을 가게 됐어요. 좀 설레죠. 북한 땅을 처음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현정은 그 대표가 이제 그 금강산 사업을 한 건데 큰 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근데 북한까지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배를 타고 동해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금강산을 가게 된 건데 북한 사람 뿔난 줄 알았어요. 공산당이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 부족하고 똑같잖아요. 저 애들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안내하시는 그 안내원 동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을 되게 잘해요. 이제 제가 좀 만만해 보이는지 저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억에 통일신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김유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김유신 통일신라니까 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일신라는 이제 당나라의 외부의 힘을 얻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좀 자주적이지 못하고 좀 나쁜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남기부원이었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벌을 받는다 와서.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라는 거예요. 저 얘기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돼갖고 막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중도에 이제 다시 관광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불편하잖아요. 글쎄 그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런 건데, 단순히 이제 그걸로 뭐 끝난 건 아니고, 제가 그 상해에 이제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그 상해 법인장을 좀 몇 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그 북경에 있는 대사관이나 상해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이렇게 담을 몰래 넘어서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아는 지인이 저를 통해서 총영사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총영사에서 연락이 온 게, 북한 사람들 그런 게 많이 있으니 조심해라, 또 얘기를 들어주지 마라, 먼저 이런 얘기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냥 데려다만 주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국가보안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뭐 한번 뵌 적은 있는데, 제가 많이 비겁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아니죠, 한 2년 전인가, 그 기독교 회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거 국가보안법 폐지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저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우리 역대 대통령 알고 계시나요?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싶겠지만 못 하셨죠. 뭐 정적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왜 못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해요. 역대 저희 진보적인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대통령이 폐기한다, 이게 왕이 아니니까 못한다 치고, 국회가 180명이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고 우리 신앙과 본질에 직결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잠깐, 아니면 제가 비겁했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걸 사례를 말씀드렸겠지만, 무엇보다 또 불편한 건 판금 서적들 있잖아요. 판매 금지하는 서적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나, 또 월북한 똑똑한 시인들은 다 월북을 많이 하잖아요. 월북한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있거나 시집을 읽거나, 그래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재수 없으면 7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족 통일의 희망을 가로막는 법적인 장치라는 거죠.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저 위삼촌을 희생시켰고, 저 선생님들을 삶이 다 망가졌죠. 간첩이 됐으니까 저희는 연자제는 아니지만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사관학교 못 갑니다. 그런 간첩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보이지 않게 보이게 국가보안법의 이 영향을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폐해 사례는 더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자막이 떴는데 최근에 국가보안법으로 선고를 받고 이 고통받는 안산 한일교회 석건호 지사님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현수막에 있는 건 전주에서 찍은 것 같은데 작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전북 민중행동 상임대표 하현우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 많은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호소하는 중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전작권만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작권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고 환수하면 미국이 이게 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이라고 했나 표현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그 12.3 그 내란을 이제 극복하고 그 뽑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그 국가보안법이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뭐 트럼프가 있었나? 그 화해 협력의 정책인 이런 문화적인 것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요? 우리 친구 얘기대로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역할을 좀 강화하고 교회가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사회 통합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고 저만 국가보안법에 이렇게 불편한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 또 저희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은 민족 통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게 나왔어요. 제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한다니까 야, 요새 애들은 51%는 반대야. 통일하면 이제 통일 비용도 있고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게 51%예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다만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는 분단된 우리 민족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성경 말씀도 있었지만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사랑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민족 분단의 벽들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왼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단의 장벽을 지탱하고 분열을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은 그리스도 화해 사역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단의 담을 없애고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통일을 향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사랑의 법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롭게 하소서. 국가보안법 사슬을 풀고 하나 되게 하소서.